한 주간의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, 일단은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을 축소하는 쪽으로, 대신에 정부가 재정 집행을 크게 해서 재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선회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께서 만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.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, 일단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새롭게 또 편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국민소득 하위 80%에 대해서 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또 추석 전까지 빠르게 지급하겠다.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, 재정 정책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구나. 그래서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채를 개인과 기업들에게 쌓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신 쌓으면서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에게는 무료로 뿌려주는 형태로 가는구나. 특히나 이 정부에서 발생하는 이 재정은 세금인데, 세금을 누구에게 증세를 더할 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겠죠. 돈이 있던 사람은 더 부자로, 돈이 없고 담보물이 없었던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,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사회에서 부자다라고 불리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증세에 대한 카드가 계속해서 꺼내질 것이고요. 그걸 정부가 이제 저소득 계층인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계속 뿌려주는 형태로 이 재정 정책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을 앞두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우리 다 망한다. 그래서 동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싣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 쪽에서는 또 원한대로 인상해라,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양극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시중은행들은 또 한편으로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쪼이고 있습니다. 상반기 역시도 목표치를 연간 5%씩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작게 늘어나게끔, 그러니까 과거처럼 연간 6%, 7% 계속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금리 인상과 또 정책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쪼이는 형태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슈들은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,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전체가 다 개인들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레버리지를 통해서, 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작년 한때 유행했었던 이런 영끌이라는 단어 역시도 이 영혼이 대출이라는 얘기죠. 미래에서 내 미래를 저당 잡혀서 아파트 한 채를 샀다라고 하는 것인데,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라, 이런 식의 이슈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, 다주택자분 중에서도 오늘 상담하신 분처럼 다주택을 팔게 됐을 때 내야 될 세금보다 보유하면서 연간 10년 더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내게 될 보유세를 비교를 해보고, 보유세 부분을 내가 계속 내도 감당 가능한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많은 양도세를 내고 먼저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앞으로 줄어들게 될 소득이 많은 분들, 예를 들어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.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이 계산이 된다. 이거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없어진 상태에서 한 건씩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최고가 밑에서 계속 찍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누구에 의해서 찍히느냐? 이 비용 감소 안 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대충 이런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.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분양가가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. 기존에서는 60% 내지 80% 주변 시세에 이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, 이제 거의 60% 선에 기울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, 20평대죠. 20평대가 한 3억 중반대. 그리고 진접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중반대. 이 정도로 책정이 됐고, 또 위례에 있는 시민희망타운 같은 데들은 한 5억 중후반대. 이 정도로 이제 가격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한 5, 60% 정도 수준이 아닌가,
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수요는 오로지 거주로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수요지 투자자로서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매수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거주를 원하는 수요들이 계속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돼서 대출을 끌어다가 한 건 두 건씩 높은 가격에 거래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거주에 대한 수요를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죠. 그러면서도 이 공급이 실제로 앞당겨지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서 형성됐던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건데,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공급 역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거래만 큰 폭으로 감소한 시장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한번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쭉 더 치고 올라가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, 다만 이제 선거 같은 이슈들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면서 몇 건씩 더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다. 이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에 아직까지 임대 등록할 수 있는 형태의 물건들, 그런 물건들은 투자 대상으로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.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